DNA의 발견은 신의 영역이자 생물의 설계도라 여겨지던 유전자 염기 서열의 해독으로 이어졌습니다. 연필 속 흑연에서 떼어낸 탄소 나노 튜브는 강철보다 강한 성질이 밝혀지며 미래를 이끌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체내 주입된 나노 로봇이 질병의 위치를 발견하고 치료까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우리가 첨단 기술이라고 지칭하는 분야 속에는 이렇듯 아주 작은 물질과 그로 인한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 우리는 존재하는 것들의 가장 작은 단위와 그 물질의 성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보이지 않을 뿐 그곳에 있으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미시 세계. 양자 역학입니다. Exclusion principle. 1927년 10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5차 솔베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대 물리학자들이 모여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 세계 각국에서 온 참석자들 중 무려 17명이 노벨상 수상자라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사건은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1921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와 1922년 수상자가 펼친 두뇌 싸움. 이 역사적 사건의 중심엔 양자 역학이 있었습니다. 양자란 물질량의 최소 단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원자와 같이 보이지 않는 미시 영역 속 물질을 의미합니다. 즉, 양자 역학은 모든 것을 구성하는 원자와 원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인 것이죠. 양자 이론의 법칙을 받는 시스템이면 양자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작다면 양자 이론을 보통 적용하고, 작다는 거는 뭐 원자라든가 광자라든가 등등의 예일 때 양자 이론을 적용하게 되고, 지금 있는 세상의 규모일 때는 역학, 뉴턴의 역학을 적용하게 되고, 전자기 시스템이면 전자기학을 적용하게 되고, 우주에 있다면 상대론을 적용하게 되고 하는 게 지금 물리학의 현주소, 현재 실제인데요. 작은 세계, 원자 등등이 지배받는 물리학이 양자 이론이고요. 그래서 물리학을 이렇게 정립하고 나면 거꾸로 말하면 양자 이론의 지배를 받는 양자 이론의 법칙의 안에 있는 시스템이면 다 양자 시스템입니다. 그 예들이 광자, 원자 등등이 있습니다. 작은 세계 속의 주인공은 바로 원자입니다. 원자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위치해 있는 구조를 갖습니다. 마치 지구 주위를 달이 공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양자 역학에서 주목하는 건 바로 전자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바람개비에 전자를 쏜다면 바람개비는 뱅글뱅글 돌아갈 겁니다. 이는 전자가 입자라는 의미인데요. 전자를 미세한 알갱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작아도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전자총과 이중 슬릿, 그리고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전자들을 쏜다면 입자인 전자는 이중 슬릿의 한쪽 구멍을 통과해 스크린에는 이렇게 두 줄의 형태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스크린에는 여러 개의 간섭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전자가 입자라면 나타날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죠. 간섭 무늬는 두 갈래의 파동이 만났을 때 형성되는 패턴을 말합니다. 잔잔한 수면 위에 돌을 던지면 나타나는 수면파나 음파, 전자기파 등이 파동의 종류라고 할 수 있죠. 분명한 건 진동수와 세기로 정보를 전달하는 파동은 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이러니하지만 전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이러한 성질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양자역학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전자가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을 거듭하며 이론을 제시했죠.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솔베이 논쟁도 그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해프닝 중 하나였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설명하는 학문이라기보다는 현상 자체가 미시세계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나타난 현상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 이론이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하는 거가 왜 그렇게 되는데 왜로 이렇게 이해하시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니까 맞구나. 그리고 그 이론은 지금 100년 정도에 대한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맞는 거다. 이게 정설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화가 조진호 씨를 만났습니다. 보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만화의 핵심은 작가의 세계관과 이야기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컷 한 컷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그의 손길이 특별한 이유는 과학이라는 소재가 살아있듯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과학적 소재를 만화로 풀어내는 조진호 작가. 그의 작품의 중심엔 중력, 유전자, 그리고 원자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다루는 내용이요.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특히 순수과학 쪽으로 갈수록 보이는 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원자는 너무너무 훌륭한 소재죠, 사실. 그리고 현대 과학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또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이번에 도전의식을 갖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중심이 되는 건 하여튼 소재를 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철학적인 내용이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같이 읽는 독자들이 뭔가 머리를 땅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영감이라든가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소재가 좋거든요. 최근 조진호 작가가 집중하고 있는 건 원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자의 존재부터 이를 입증하려는 여러 이론들이 등장인물을 통해 해석돼 나가는데요. 보이지 않고 누구도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볼 수 없을 원자에 관한 논쟁. 만화라고 해서 실존 인물과 원자론의 역사가 축소되거나 다르게 서술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며 만화만이 갖는 재미 요소를 더하는 것이 그의 작품이 갖는 특징입니다. 원자는 아주 오래된 가설이었죠. 근데 보통 과학사를 보면 많은 가설이 있었는데 대부분 지금 기억의 저편으로 넘어갔죠. 대부분 이제 그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원자는 이상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결국은 이제 원자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보게 되는 지점이었었죠. 근데 사실 원자가 존재한다라고 인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전자라고 하는 존재의 발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 하부 구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부 구조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상위 개념인 원자는 존재하는 거예요.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최소 입자입니다. 원자의 크기를 1억 배로 늘리면 탁구공만해지고 탁구공을 1억 배만큼 확대시키면 지구와 같은 크기가 되는데요. 그만큼 작은 원자의 세계를 미시세계라고 하며 그 공간에선 우리가 사는 거시세계의 특성과는 다른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 시스템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양자역학인 것이죠. 원자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마친 뒤 그가 차기작으로 염두에 놓은 소재는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본격적으로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의 이야기를 해보려는 건데요. 전자의 행방과 입증 이론을 두고 과학자들이 역사 속에서 보여준 각기 다른 신념들, 양자 이론을 둘러싼 당시의 지적 논쟁이 작가의 상상력을 자극한 겁니다. 양자역학에서 전자의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리학자도 이해하기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일반인은 더더욱 어려운데 세상을 보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존재를 인정해야 될 때 그 존재를 보통 무엇으로 기술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있었는데 어떤 존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존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식으로 결론 짓고 이런 식으로 과정을 표현하고 하는데 익숙한데 전혀 우리의 우주는 그런 식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자와 전자, 그리고 양자역학을 만화를 통해 경험하게 하는 일. 조진호 작가의 작업은 어려운 물리 이론을 누구나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의 현상들은 어쩌면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이 다른 분야보다 되게 저한테는 재밌었던 게 어떤 무한한 상상력을 막 자극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영감과 뭐 이게 글을 쓰시는 분도 있고 미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음악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도 양자역학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뭐 어떤 자기 작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갖거든요. 양자역학은 원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입니다. 굳이 원자의 세계로 한정하는 이유는 그곳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묘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원자핵을 둘러싼 뿌연 전자구름. 전자는 입자이지만 이렇게 구름처럼 표현한 건 그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확률적으로 알 수 있죠. 전자를 사과의 크기로 비유한다면 같은 크기의 빛 입자를 쏘아 사과의 위치를 측정하는 순간 커다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충격으로 전자의 위치가 변하고 상태 또한 바뀌어 버리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양자 상태의 불확정성이라고 합니다. 한 고양이가 상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자 속엔 1분 후 50% 확률로 깨질 수 있는 독약병이 있는데요. 1분이 지난 뒤 고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자 세계의 관점에선 상자 속 고양이는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러 상태가 확률적으로 하나의 양자에 동시에 존재하고 측정하기 전까지 정확한 양자 상태를 알 수 없는 특성을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측정 이벤트들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여러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 경우 이걸 중첩이라고 합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 던지기 전과 전에 어떤 값인지 앞면이 뒷면인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양자 시스템은 어느 것이 결정될지도 모르고 측정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결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여러 값을 이렇게 섞어 있는 그 혼합과는 좀 다른 더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David, open the door. 생각하는 순간 그 즉시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순간 이동. 양자의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얽힘 현상인데요.
풍선 상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자 안에 파란 풍선과 노란 풍선을 각각 넣은 다음 보지 않은 채로 한 개의 상자를 우주선에 실어 달로 보냈습니다. 남아있는 풍선을 꺼내보니 노란 풍선이었죠. 노란 풍선이 확인되는 순간 우주에 있는 풍선은 확인하지 않아도 파란 풍선이 된 겁니다. 양자의 세계에선 얽힌 상태에 있는 두 입자 중 어느 한쪽의 변화는 즉시 다른 쪽의 변화로 연결됩니다. 얽힘이라고 하면 기존의 물질 세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양자 역학 세계에서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개의 에너지 상태 혹은 물질 사이에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관관계 때문에 양자 컴퓨터라든가 고급의 양자 정보 처리에 있어서 기존에 할 수 없는 신호 처리, 양자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곳엔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이 꺼진 연구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여러 기술을 시험하고 연구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왠지 상상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양자 컴퓨터 연구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큐비트의 구현에 관한 일입니다. 큐비트란 양자 컴퓨터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로 양자를 의미하는 퀀텀과 비트를 합친 퀀텀 비트의 줄임말인데요. 양자 컴퓨터의 구동 방식을 이해하려면 큐비트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랑 다른 점은 비트 대신에 양자 비트라고 하는, 흔히 큐빗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는 겁니다. 큐빗은 이제 0하고 1 그리고 0과 1 사이에 흔히 중첩까지 허용하는 것을 큐빗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사실 이렇게 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양자역학적으로 그런 상태가 존재하고요.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이미 지난 100년 이상 전부터 연구를 해왔고 이제는 모든 물리학자들이 큐빗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컴퓨터의 구동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온과 오프 두 종류의 신호가 입력됩니다. 입력된 신호는 비트 단위인 1 또는 0의 이진수로 변환되죠. 양자 컴퓨터의 단위인 큐비트는 정확히 0 또는 1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확률을 나타냅니다. 큐비트가 1과 0의 상태를 동시에 갖는 건 양자의 중첩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큐비트 한 개는 동시에 두 가지 연산이 가능하고 큐비트 두 개는 4개의 계산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큐비트의 개수를 n이라고 한다면 연산 속도는 2의 n승만큼 빨라집니다. 만약 몇백 큐비트로 이루어진 양자 컴퓨터가 있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 수보다 많은 연산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처음 시작으로는 그 양자 정보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를 만드는 건데 그 큐비트라는 거는 이제 서로 구분이 가능한 두 개의 양자 상태 혹은 두 개 이상 양자 상태를 갖고 있는 그런 물리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되고 나면은 이거를 하나를 갖고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양자 상태들을 중첩 상태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양자 컴퓨터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첩 상태에 놓을 수 있는 양자 큐빗을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서로 얽힘 상태라는 부리는 특별한 양자 상태에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놓고서 그들 얼마나 잘 제어하고 측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바뀌고 용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양자정보연구단에선 광자 원자 하이브리드 큐비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여러 큐비트 시스템의 장점을 합치고 단점을 보완한 기술인데요. 이를 통해 국내 최고의 양자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큐비트의 재료로 선택한 건 빛 입자인 광자와 다이아몬드에 고립된 원자입니다. 고립되어 있는 원자라는 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규칙적인 배열을 갖습니다. 그중 일부가 빠지게 되면 그 사이에 불순물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경우를 결함이 생겼다고 말하는데요. 이 결함 부분에는 남는 전자들이 있습니다. 즉, 결함 속 남는 전자들을 활용해 큐비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가 이렇게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 중간에 탄소 원자가 없어지고 다른 그 결함들이 생기면서 그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원자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뭐 이게 호모지니어스한 다른 그런 스페이스에 있는 이제 인공 원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큐빗이 이제 에너지 레벨 같은 거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에너지 레벨에 맞는 레이저 빛을 쏘아준다거나 또는 그 에너지 레벨에 맞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쏘아준다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0을 1로 바꾸거나 1을 0으로 바꾸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양자 컴퓨터 구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핵심은 큐비트입니다. 상태가 두 개인 양자를 만들고 중첩과 얽힘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다면 큐비트의 후보가 될 수 있죠. IBM이 최근 공개한 양자 컴퓨터의 모습은 미용실에서 볼 수 있는 펌 기기와 비슷한데요. 이 컴퓨터는 극저온 상태에서 저항이 없어지는 초전도 회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외에도 이온이 가진 에너지 크기를 변화시켜 사용하는 이온 트랩 방식, 광자의 회전 성질인 평광을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반도체와 다이아몬드의 구조를 활용하는 방식 등 큐비트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과연 어떤 기술이 최종적으로 선택될지 궁금한데요. 큐비트 후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양자 컴퓨터의 형태가 확정될 테니 말이죠. 사실은 어떻게 생긴 것이 양자 컴퓨터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기를 선택하면은 뭐 레이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뭐 마이크로웨이브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빛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빛의 상태를 바꿔주는 그런 뭐 파이버도 들어가고 뭐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 이제 약간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기초 물리 연구실에 가까운 그런 실험실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자 컴퓨터를 향한 관심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지만 상용화를 이야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디지털 컴퓨터의 발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진공관 컴퓨터가 개발된 시기나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양자 컴퓨터의 시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선 교통체증이 사라지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고차원의 인공지능은 가능성과 확률을 계산해 미래를 예측하며, 화학 분야에서는 자연을 시뮬레이션해 지금까지 없었던 재료나 신물질이 등장하고 신약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 기술의 진화로 생명 연장의 꿈에 다가갈 수도 있죠. 이러한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떤 암호 체계에 기반이 되는 소인수 분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슈퍼컴퓨터로 풀기 무척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꽤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우리가 어떤 의약품을 만들려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분자들을 그 설계해야 된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즉 물리계를 시뮬레이션 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비슷한 물리계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성과물이 꽤 나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원자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양자 역학은 영화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선 실체는 사라졌지만 웃는 입모양이 남아있는 채셔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양자 역학을 설명하고자 하는 물리학자들의 이론을 쉽게 설명하는 대표적인 장면이죠.
몸을 구성하는 원자를 조정해 신체 크기를 바꾸는 영화 앤트맨. 원자를 이루는 원자핵과 전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요. 그 공간을 줄이면 원자의 크기가 줄어들고 반대로 빈 공간을 늘리면 원자의 크기가 커진다는 과학적 상상력이 더해져 탄생한 소재입니다. 또 다른 영화에선 장벽을 뚫고 통과하는 초능력자를 볼 수 있습니다. 양자의 세계에서는 파동의 성질을 가진 입자가 자신이 지닌 운동 에너지보다 높은 장벽을 만나도 터널을 지나듯 투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시 현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6년 중국에서 쏘아올린 양자 위성 묵자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위성이 맡은 임무는 양자 통신 실험. 그리고 지난 1월 중국과 오스트리아를 연결하는 대륙 간 양자 암호 통신을 성공하며 양자 통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는데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양자 통신이란 과연 어떤 기술일까요? 양자 통신의 기반 기술을 연구하는 것. 연구진들은 양자 통신에 필요한 양자 신호 기술을 개발하고 나아가 인공위성 추적 기술의 양자 통신을 접목시키는 것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자만이 가지는 특성을 활용해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이죠. 양자 통신을 얘기할 때 조금 많이 오해하시는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런 통신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로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양자 통신은 그렇지 않고요. 주고받는 데이터의 안정성, 보안성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만에서만 양자적 속성을 이용하겠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은 기존의 통신 방식과 완전히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자 통신과 기존의 소위 말하는 디지털 통신의 서로 양분화가 아니라 디지털 통신을 활용하되 그것의 보안성을 더 강화하는 양념적인 요소로서 양자 통신이 그 위에 얹게 되어지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양자 통신을 알아보기 전에 기존의 통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기적 방식을 통해 소통하던 전기통신 시대를 지나 빛을 이용해 통신하는 광통신이 등장했습니다. 광통신은 송신기에서 전기 신호를 빛의 신호로 변환한 후 광섬유를 통해 전송하고 수신 단말기가 빛의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해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입니다. 빛이 있으면 1, 없을 때는 0으로 하는 이진수법을 사용하죠. 양자 통신 역시 빛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광통신과 다른 것이 있다면 빛의 알갱이, 즉 광자 하나하나에 정보를 실어 전달한다는 것인데요. 정보를 담고 있는 빛 입자를 암호화해 통신하는 양자 암호 통신이 주요 기술이자 핵심입니다. 네, 양자 시스템은 사실 측정하기 전에 그 시스템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지 못하는 양자 시스템의 상태는 근본적으로 복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수의 가정에서 안전한 보안성은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의미하고 따라서 응용이 되었을 때는 해킹을 감지할 수 있고 해킹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 지금에 있는 기술 대비 혹은 암호 프로토콜 대비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의미합니다. 양자 암호 통신은 양자가 갖는 특성을 기반으로 서로 간 실시간으로 비밀 열쇠를 나누고 이를 이용하는 암호 통신을 말하는데요. 그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수신부에서 레이저 펄스를 쏘면 그 펄스가 광섬유를 통과해서 송신부로 들어오고 송신부는 통신이 시작되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펄스 안에 하나의 광자만 존재하도록 만든 후 거울로 반사시켜 수신부로 보냅니다. 암호 통신을 위해 양자 암호키를 분배받는 것이죠. 이때 빛은 0과 1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호화, 즉 암호를 풀어가는 과정을 거쳐 통신합니다. 다시 말해 송신부와 수신부는 분배받는 암호키를 하나로 맞추기 위해 별도의 통신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B달갱이는 중첩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3자는 전송 중인 B달갱이에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워집니다. 해킹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암호가 되려면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일한 키라는 것을 나눠 갖게 되는데 그 키라는 것은 0과 1의 조합입니다. 맨 처음에 생성되는 정보는 중첩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송신자가 수신자로 보내게 됩니다. 송신자, 수신자가 각각 이제 소위 말한 측정이라는 걸 하게 되면 0인지 1인지 공중에 떠 있는 동전이 바닥에 떨어져서 0 또는 1로 판정이 되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은 불확정된 정보를 나눠 갖게 되고요. 그 상황에서 송신자, 수신자가 별도의 통신 수단을 사용해서 도청자는 모르게 내가 받은 서로의 일치하지 않은 정보를 일치시키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중첩은 양자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손으로 튕겨 동전을 돌리면 동전이 멈추기 전까지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알 수 없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앞면이면서도 뒷면인 중첩된 상태라고 하죠. 0과 1이 중첩돼 있어 정확한 숫자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라는 건 근본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양자 암호 통신에서 B달갱이는 시간차를 두고 이동하는데요. 약속된 시간 내에 B달갱이가 도착하지 않는다면 정보가 해킹당했다고 판단해 통신을 멈춥니다. 제 시간 내에 도착했다면 정보가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가진 통신이죠. 기본적으로 양자통신이라는 것이 서로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키를 주고받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용자가 이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을 때에는 유선보다는 무선이 상대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무선을 통해서도 키 정보를 주고받거나 분배할 수는 있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은 무선 상태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유선 양자 암호 통신이 광 케이블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면 무선 양자 암호 통신은 광 케이블이 아닌 공기 중에 약한 레이저 펄스를 쏘아 키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유선의 단점인 장거리 통신 시 신호가 손실되는 현상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무선 양자암호 통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위성을 기반으로 한 통신이기 때문에 하늘로 쏜다고 하면은 라인 오브 사이트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리 제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유선 같은 경우는 1km당 일반적으로 로스가 있기 때문에 0.2dB 정도의 로스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로스 때문에 50km, 일반적으로 50km 이상은 일반적으로 힘들다고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거리 제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무선에서는. 무선 양자 암호 통신은 송신부에서 생성된 B달갱이의 각도를 틀어 배치하며 0과 1이 중첩해 있는 상태로 만든 후 수신부와 통신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무선 암호 통신의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저는 특성상 직진성이 아주 강해 보내는 곳과 받는 곳의 정확한 좌표가 필요합니다. 레이저의 초점이 잘 맞아야 신호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 특성이 꼭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은 상공을 누비며 통신의 중간 다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날씨를 관측하거나 위치 정보를 파악해 정보가 필요한 지상 기지국으로 전달해줍니다. 그 거리가 먼 만큼 통신 분야의 상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정확한 위치를 지향해 정보를 보내는 무선양자 암호 통신이 접목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요. 완벽한 양자 암호 통신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위성이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매우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우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인공위성 한 대 혹은 복수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중국 전 지역에 서로 떨어져 있는 정보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문서를 안전하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한 것은 무선양자 암호를 무선양자 암호의 활용 지역 범위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암호 통신을 연구하는 또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일대 다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의 기본은 1대1로 이루어지듯 양자 암호 통신 또한 1대1 통신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일대 다 양자 암호 통신은 한 명의 서버와 더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양자 암호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방법이죠. 1대 다는 무엇이냐면 내가 통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명과 동시에 안전한 통신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다 그러면 동시에 여러 명과 암호키를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양자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대 다의 양자 암호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대 다 양자 암호 통신은 다수의 송신자가 양자 암호키를 보내면 하나의 수신기로 받아 해독하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은 1대1 통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신부가 B신호를 생성해 송신부로 보내면 하나의 비날갱이가 돼 수신부로 돌아오고 송수신부의 신호 처리 작업을 거쳐 암호키가 생성되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의 수신부가 생성한 B신호를 여러 곳으로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한 명이 여러 명과 통신하기 위해 각각의 사람에게 신호를 구분해 주고받는 것을 멀티플렉싱 기술이라고 합니다. 수신부엔 각각의 곳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존재하는데요. 이 장치는 빛의 파장, 시간차, 그리고 편광 기법을 사용해 수신부에서 만든 B신호를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각각의 송신부에 전달합니다. 1대 다 양자 암호 통신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이라 볼 수 있죠. 멀티플렉싱 기술로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빛의 파장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파장은 1번 사용자에게 가고 두 번째 파장은 2번 사용자가 가는 이렇게 파장을 이용해서 나눠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는 빛의 편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광이라는 건 빛의 전자기파의 진동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수직 편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평 편광을 가지고 있는 빛 이렇게 빛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빛의 방향을 이용해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1대1 통신은 1대 다 통신 시대를 불러왔고 다대 다 통신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 역시 그 흐름을 따르고 있는데요.
상용화 앞에 놓인 경제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은행, 정보기관 등 일대 다통신이 필요한 기관들의 보안성 확보로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겠죠. 응용 분야에 따라서는 다자간 통신이 필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통신의 발전 역사를 볼 때 이런 원바이N의 다자간 통신, 그리고 N바이N의 다자간 통신 이렇게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양자암호 통신도 그런 발전 추이를 따라서 정말 네트워크상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우려되고 있죠. 사물 인터넷을 통한 해킹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높아질수록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를 푸는 현재 암호 체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원천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꿈에 보안 양자 암호 통신. 지금 당장 현재의 암호 체계를 대신할 순 없지만 양자 암호 통신이 필요한 이유는 다가오는 미래에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유무선 네트워크에서 도감청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즉, 그 몰래 엿듣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완벽하게 허가된 사람들만 통신할 수 있고, 즉 비밀스럽게 하는 통신들이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해서 생활 영역에 적용이 된다면 신용카드나 열쇠 같은 것을 복제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고요. 물론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정보통신 시스템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해줘야 되는 일들은 더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학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양자 역학. 중첩, 얽힘, 불확정성으로 대표되는 양자 역학은 현재 컴퓨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양자 컴퓨터 시대를 꿈꾸게 했고, 더 안전한 암호 통신 방식으로 정보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양자 응용 기술은 이론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현실이 된 것이죠. 양자 역학, 저희가 학생 때 양자 역학 교과서에서 보던 그런 양자 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양자계가 어떻게 구동을 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에너지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왔는데 그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분야는 처음부터 응용을 목적으로 나타난 이제 연구 분야입니다. 응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 분야의 어떤 숙명 혹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이 기초 분야에서 응용 분야 혹은 산업 기술 분야로 가는 게 필요한 거고. 양자 역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룹니다.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을 이루는 모든 곳에서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확정할 순 없지만 서로 얽혀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양자의 세계. 가장 작은 세상이 변화시킬 우리의 미래가 사뭇 기대됩니다.